네, 친문의 핵심, 사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곧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홍영표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님의 지지 선언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이른바 친문 핵심이다라는 세간의 평이 많은데 때문에 친문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친문이 움직였다니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친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번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그 철학이나 가치, 정책,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뭐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과연 누가 정말 본선에서 중도층까지 지지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데서 저는 이제 뭐 이낙연 후보를 선택하게 됐는데 뭐 저와 비슷하게 이제 각 뭐 후보 진영의 의원들이 이렇게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조금 늦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감도 있는 게 지역순회 경선은 충청권을 필두로 이미 시작을 했고 호남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 선언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중도에 사퇴를 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철학이나 가치나 또 비전이나 또 주요 정책에 있어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다음 정부가 우리 이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리더십인가 할 때 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죠. 좀 참 선택하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네. 저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낙연 후보의 상황이 아무래도 좀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1차 슈퍼위크까지 치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겼죠. 뭐 51.8%, 네. 뭐 이렇게 되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 30%가 채 안 되는 뭐 30% 수준에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기왕이면 1등 후보 대세론에 줄을 서지 왜 2등 후보를 하느냐 네. 그랬는데 저는 좀 뭐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대선 승리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해서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리더십을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판세가 저는 뭐 객관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뒤져 있죠. 그게 뭐 사실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 예. 우리 당의 호남의 권리 당원들, 광주, 전남, 전북의 권리 당원들이 한 20만 명 됩니다. 우리 당원으로만 봐서 지금 약 70만 명인데 그 2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정말 조용하고 뭐 일방적으로 경선이 진행이 돼서 끝나버리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호남에서는
분명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호남권을 잡아야 어찌됐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는 건데 호남 경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호남 경선은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이번에 사실 뭐 지금까지의 성적표대로 호남의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의 경선은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경선을 아마 우리 민주당의 현명한 당원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대선 경선이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이것을 코로나가 안정되는 시기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적 경선으로 하기 위해서 좀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선이 좀 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떤 이번 후보들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뭐 도덕성, 자질, 어떤 리더십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해보고 정말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소득이 보편적 복지냐 뭐 이런 논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선이 호남에서 다시 불붙어서 이제부터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남 민심은 될 사람을 뭐 밀어준다 이런 평이 그렇죠.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우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올해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구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1위 후보도 한 25%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대선에서 될 사람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경선하고 본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선은 또 우리 당내 또의 당원들과 또 적극적 지지자들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중도층으로 우리가 어떻게 호소력 있게 설득을 해서 그 표를 획득하느냐. 이게 이제 대선의 사실 승패를 가리는 건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내년도 대선은 정말 2, 3% 차이로 이기고 지는 그런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경선 이후에 본선에서 이 중도층의 항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우리 호남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고심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호남의 표심을 잡을 광주 지역의 이제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크게 격돌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이렇게 뜨거웠죠. 네. 역시 지금 대장동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뭐 언론과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지금 후보께서 이게 국힘당의 어떤 프레임에 이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낙연 후보한테 했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낙연 후보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언론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국힘의 스킨들을 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오늘 얘기를 했죠. 예. 국힘의 어떤 게이트다 이렇게 네. 했는데 뭐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진상이 정말 전모가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집어넣고 뭐 한 1,148배 이익을 보는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하여튼 좀 진상을 밝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낙연 후보가 어떤 좀 어떤 배후에서 작용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왜 뭐 국힘 편을 드느냐는 식의 이런 공격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네. 이 문제는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사실관계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뭐 그것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당내에서 이게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자제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당내에도 여러 뭐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뭐 당내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소재만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일단 이낙연 후보는 역대급 일확천금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했으면 대선 후보 공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와 연관해서 뭐 금품 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어떤 성공한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5천만 원을 집어넣고 그 수백억에 1,000배가 넘는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나 이거에 우선 깜짝 놀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게이트 앞에는 앞으로 뭐가 붙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뭐 국힘 게이트다 뭐 이렇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직접 발언을 하셨으니까 뭐 또 그런 차원에서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토론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후보가 오늘 토론회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가 부쩍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실 것인지. 예. 아니 저는 사실 이 추미애 후보께서 이제 집요하게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데 저 배경이 참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1위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2등 후보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전혀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저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계산이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토론회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시 호남 경선에 네. 대해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호남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네. 중요할 텐데 이 캠프 내에서 느끼는 체감 민심은 어떤가요? 뭐 캠프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또 기존의 성적표대로
끝이 난다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경사는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좀 절실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전북, 광주, 전남의 우리 권리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이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부터라도 좀 더 국민들이 관심 속에 또 참여해서 더 이렇게 활기차게 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좀 더 이렇게 잘 좀 밝혀지고 또 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새롭게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를 저희가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결선 투표를 가야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이 이 경선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하나로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내년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말 이렇게 바라는 분들은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좀 이낙연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좀 결선을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좀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낙연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 대통령이 돼야 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가 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낙연 후보는 사실 민주적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요즘에 어떤 정치가 이런 포퓰리즘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예.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라든지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러는데 정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이 가장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하고 조율하는 이런 리더십이 실제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도 많고 그러나 한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잘못된 것들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좀 부족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진짜 과감하게 혁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낙연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의원과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